자, 교과서 230쪽입니다. 자, 큰 사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일제강점기 문학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이제 개화기라고 나와 있죠. 자, 역사적 지식이 조금 필요하고요. 지금 보면 여기서 단원에서는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문학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관계를 탐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자동차 보이죠? 예. 마차에서 현대적인 자동차로 그 변모해 가는 시기에 어떤 그 중간적인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때 말이나 가마만 타던 사람들이 자동차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당대 사람들은 뭐 자동차를 쇠귀신이라고 불렀대. 그러면서 이제 이 개화기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 이러한 어떤 새로운 문예 사주라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문물의 수용이 우리 문학에도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이제 이 단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232쪽이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자, 개화기 일제강점기 문학 그 시기에 문학을 운문과 산문으로 이렇게 갈라서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개화기 보이고 갑오개혁 1894년 보이고 이제 1910년에 국권 침탈 그리고 1919년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 3.1운동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볼까요? 자, 운문에서 개화기는 개항과 함께 서양 문물이 도입되어 근대화로 이행되는 시기였다. 옮겨가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고전시가 양식과 근대시 양식이 공존하며 자, 개화가사, 창가, 신체시 등의 개화기 시가가 등장하였다. 다시 한번 개화가사, 창가, 신체시 약간 노래로 부르는 듯한 또는 박자를 맞춰서 음률에 맞춰서 입으로 노래를 부르듯이 시를 외쳐 부르던 시기입니다. 개화가사는 가사의 형태를 계승하면서도 새 시대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담았으며 내용이 조금 바뀌었네요. 자, 창가는 개화가사가 짧아지고 후렴이 붙는 양식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자, 주로 내용은 문명 개화의 필요성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스로 각성해서 새로운 어떤 지식을 배우자. 자,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신채시는 이제 새로운 형식의 시다. 그런 겁니다. 개화기 시가의 대표적 양식으로 정형시의 율격을 탈피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자유시에는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요즘에 늘상 보는 것 이번 단원에서 이제 볼 쉽게 쓰여진 시도 역시 이제 자유시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개화가사로는 뭐 애국하는 노래 동심가 그 다음에 창가는 경부철도가 최남선이 지었고요. 이제 신채시라고 하는 것은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1910년대의 시는 신채시와 같은 신채시 계속 이렇게 여기서 이어서 있겠죠. 등 계몽문학의 교술시에서 벗어나 이제 계몽문학의 교술시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내면을 그린 서정시가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즉 근대시, 현대시라고 한다면 자유시이면서 이제 서정시가 돼야 되거든요. 자, 자유시에서 서정시로 이제 변모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존의 정형성에서 벗어나 자유시의 형식이 시도되고 차츰 정착되기 시작했다. 자, 1919년에는 최초의 순수 문예동인지, 시와 소설을 실어놓은 최초의 문예동인지 창조, 여기 있죠? 창조가 창간되면서 근대문학으로 발전했다. 창조는 그 당시에 그 검열이 심해서 두 번밖에 발간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자, 근데 이때 이 창조라는 시에 자, 김억의 봄은 간다와 뭐 주요한의 불놀이 이런 시가 이제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사에서 시의 역사, 시가사에서 우리 현대시사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자, 밑으로 오시면은요, 3번에서의 변화를 좀 볼까요? 개화의 대표적인 서사문학은 신소설이다. 소설은 소설인데 완전히 현대소설로 오기 이전에 그 고전소설에서 이제 현대소설로 오는 그 과정 중에 바로 이 신소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좀 살펴본다면 형식은 현대소설로 오려고 했으나 내용은 살짝 고전소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또는 어쩌면 고전소설보다도 살짝 뒤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신소설입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의미는 있고요. 자, 조선시대 소설과 구별하여 개화기에 새롭게 등장한 소설이다. 이들 작품은 대개 봉건 질서의 타파, 개화, 계몽, 자주독립 사상을 담았다. 위에서 보았던 개화가사, 창가, 뭐 신체시 이런 데서 다룬 어떤 내용과 사상과도 굉장히 유사하죠. 개화기의 희곡은 가면극, 판소리, 농악과 같은 민속극이 서구식 연극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판소리는 원래 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 역할을 다 하죠. 자,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연극적인 요소를 넣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배역을 나눠 맡아서 하는 창극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창극은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뮤지컬과 같은 형식이에요. 노래도 불렀다가 말도 했다가 또 배역이 나뉘어 있는 뮤지컬과 흡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요. 여러분 저 신소설이 뭐가 있었냐? 주로 세 글자예요. 제목이 혈의누, 귀의 성, 은세계 뭐 이런 자유종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다 이거 금수의 이력도 신소설이에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죠. 예, 문학적으로 살짝은 아직 여러분에게 소개하기에는 뭔가 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할까요? 예, 아직은 완전 현대소설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옆으로 좀 와보면은요. 자, 이때부터 이제 소설사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룰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세요. 별표 치시고 1917년에 발표된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소설 무정을 우리가 최초의 현대소설이라고 잡습니다. 현대소설이요. 자, 본격적인 근대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했다. 근대소설, 현대소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이광수는 또 별표 자유연애와 자, 형식이라는 주인공하고 이형식, 김선형, 그 다음에 이제 또 박영채. 이제 봉건적인 여인이 이제 박영채고, 현대적인 신여성이 이제 김선영인데, 이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형식은 김선영도 좋아하고 박영채도 좋아해서 조금 문제가 이제 됩니다. 어쨌든 이제 자유연애와 점진적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하고 특히 이 소설에서 고전소설로부터 탈피해서 구어체 문장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1910년대에 채봉감별곡이 유행했던 걸 생각하면 채봉감별곡 고전소설이죠. 1917년에 현대소설 무정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근대적인 내용과 문체였고 더불어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또 희곡은 서구와 일제 영향을 받아 근대적인 작품이 창작되긴 했지만 검열이 심해서 일제의 검열이 심해서 성과가 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233쪽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운문이고 아래쪽이 이제 산문인데요. 여러분들 그 운문 쪽에 보면은 자, 이번 페이지에서 다룰 내용이 이제 조금 232쪽에 비해서 요 33쪽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 지나서 1920년대입니다. 20년대의 시는 감상적 낭만주의 경향의 시와 첫 번째 낭만주의 경향의 시와 두 번째 신경향파의 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감상적 낭만주의 경향의 시는 조국을 상실한 암담하고 절망적인 그런 어떤 시대 상황과 그 다음에 더하기 프랑스 상징주의와 퇴폐적 풍조의 영향을 받아 서구에서는 이제 이런 시가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도 일본을 통해서 이러한 문예 사조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상적 낭만주의 또는 약간 자조적인 어떤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는 이제 시가 나왔고요. 그런 대표적인 시로 뭐 홍사용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또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 자, 이런 시가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의 주류인 신경향파의 시는 민중이 구심점이 된 시대적 배경에서 발생하였다. 민중을 중심으로 일어난 3.1운동은 민중계층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자, 그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위한 문학이 전개되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유산계급은 이제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를 얘기하고 무산계급은 재산을 가지지 못한 이제 노동자층을 가리키는데요. 1925년에 결성된 카프는 자 별표 치세요. 이제 카프는 여러분 사실은 이제 K, A, P, F를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KAPF는 사실은 어떤 그 네 가지 단어의 약자인데요. K는 코리아, A는 아티스트, 그 다음에 P가 프롤레타리아고요. F가 여러분 이제 페데레이션, 페데라티오, 원래는 에스페란토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에스페란토가 이제 한때 유행했던 만국 공통어인데요. 뭐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코리아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를 표방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어떤 연합체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문학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띠게 되었다. 자, 그래서 신경향, 새로운 경향을 띠는 문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 이 신경향파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임화가 있고,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편, 한용운과 김소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님의 침묵을 쓴 한용운과 진달래꽃을 쓴 김소월은 독자적인 어떤 전통적인 또는 또 한용운 경우는 불교적인 그런 시 세계를 펼치면서 활동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대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자 30년대를 한번 가볼까요? 본격적인 현대시가 출현한 시기로 즉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자유시와 서정시 현대시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유시이면서 동시에 이제 서정적인 경향을 띠는데 시가 초반에는 상당히 그 교술적인 경향을 띠다가 뭔가 외침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자유시, 서정시인, 현대시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김영랑, 정지용 등 시문학파 시인들은 자 우리 배운 적 있죠?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문학파 시인들은 언어적 감각과 문학적 그 순수성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시를 강조했다. 내가 여러분이라면 필기를 할 것 같아요. 1. 시문학파 이렇게 쓰고 대표적인 시인으로는 뭐 김영랑, 정지용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뭐 순수시를 강조했다. 뭐 이렇게 쓰고요. 한편 이 시기에는 모더니즘 시가 발표되었는데 두 번째 모더니즘. 여러분 이제 모던하다는 것은 뭔가 근대화되고 현대화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구에서도 이 모더니즘 시가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이 시에서 이미지, 즉 회화, 그림, 어떤 색채라든지 어떤 대상, 새로운 대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회화성을 강조한 시가 됩니다. 김관균이 대표적인 시인이었고요. 감각적 이미지, 여러분 뭐 그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 하는 그런 감각 알고 있지요? 자, 그러한 것들을 시에서 많이 다루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각에 의존하는 그 이미지즘의 경향, 즉 회화성의 경향을 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상은 이제 초현실주의 기법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생명파 시인데요. 대표적인 작가로는 서정주와 유치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시를 다뤘냐? 인간과 생명의 탐구에 주력한 시를 발표하였고, 자, 그 다음 백석, 이용학 등과 같은 시인들은 민족의 전통적 의식을 형상화하여 서정성과 서사성을 아우르는 시. 이제 이 시인들은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렵 일본의 탄압이 극에 달하여 많은 문인들이 절필했지만 이육사나 윤동주는 저항의식을 담은 시를 창작하여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나타내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 배울 거고 이육사의 광야도 배울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저항시라고 할까요? 저항시. 자, 한편 박두진, 조지훈, 박목월과 같은 청록파 시인들은 여섯 번째 청록파 시인 나왔네요.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 자연적인 이상세계를 주로 노래했다.
자, 향토적 소재, 자연적인 이상세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 본문이 사실은 교과서에 붙어 있거나 이미 다 한 번씩 읽어보고 감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뭐 덜 중요하다고 골라낼 시가 없어요. 자, 김영락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정지용의 유리창,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김광균의 와사등, 아까 이게 이제 그 모더니즘 시였죠. 그다음에 이상의 오감도, 이상은 이제 독자적인 길을 구축한 거고요. 예, 서정주, 생명파 시인 서정주의 자화상, 역시 유치원의 깃발, 그리고 민족주의 경향을 띤 백석의 여운한 꼴 쪽, 그 다음에 여운한 꼴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동네 이름이 여운한 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학의 오랑캐꽃, 그리고 이제 저항시로 분류되는 이육사의 광야와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는 저마다 많은 그 현대시 시인과 함께 그 주제와 경향이 이제 다양해지기 시작했고요. 우리 이제 산문으로 좀 와볼까요? 이제 소설이겠죠, 여러분. 1920년대 소설. 아까 1917년에, 10년대에서 17년에는 이광수의 무정이 현대소설의 포문을 열었고, 자, 20년대 오면서 우리 소설은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제 강점기 현실에서 민족이 나아갈 길을 모색했으며, 어두운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사실주의 소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김동인의 감자 같은 소설이 여러분 사실주의 소설의 대표작입니다. 한편 유미주의, 아름다움만이 지상 최고의 가치다라는 그 유미주의를 추구하는 낭만주의 소설도 유행하였다. 그러다가 후반에는 러시아 혁명 후 계급 사상이 도입되면서 아까 그 여러분 뭐 카프라든지 프롤레타리아든지 하는 그런 그 경향성을 띤 시도 봤죠. 궁핍한 농민과 도시 노동자들을 소재로 삼은 경향소설. 아까는 신경향 시 그래가지고 신경향파 카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설에서도 있습니다. 경향소설이 창작되었다. 이 시기의 희곡은 자 이제 희곡입니다. 자유연애와 결혼, 여권신장, 사회적 부조리. 조조리란 이제 모순을 얘기하죠. 예, 뭐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점점 뭐 살기가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순이죠. 먹고 살기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묘사와 폭로를 다루었지만 내용과 형식 면에서 아직은 미숙했다. 한편 이제 희곡 분야에 여러분이 그 주목할 만한 사람은 작가 김우진이고요. 자, 극예술협회를 중심으로 한 토월회는 신파극에서 벗어나 신파극이 말하자면 소설에서 신소설이 있었죠. 과도기적으로 이제 희곡에서는 신파극이 있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현대극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이제 구파극에서 현대극으로 넘어올 때 중간에 신파극이 있었던 겁니다. 구소설에서 현대소설로 넘어올 때 신소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이제 신파극을 벗어나서 우리가 뭐 신파극 그러면은 조금 그 구태의연한 내용으로 이끌어가고 사람 눈물 짜게 하는 그 극들을 드라마를 우리가 신파극이다 하면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얕잡아봐서 이야기하죠. 자, 대표적인 건 이제 김동인의 감자와 배따라기, 그다음에 현진건 운수 좋은 날, 염상섭 만세전, 전영택의 화수분, 나도양의 벙어리 삼룡이, 그다음에 아까 그 여러분 그 경향적인 어떤 그 계급 문제, 노동자의 문제를 다룬 게 최서의 탈출기입니다. 요거 말고 최서의 홍염도 여러분 읽어봐야 돼요. 홍염, 붉은 불길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러분 우리 그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30년대로 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운동이 전개됩니다. 짧지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브나로드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귀족 청년들이 농민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농민들을 그 계몽하고 각성시켜서 그들에게 이제 어떤 농민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에게 혁명적인 어떤 삶의 태도,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1931년에 그 동아일보사에서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그 지식인 청년들이 이제 문맹을 퇴치하고자 이 우리나라형 분화로드 운동을 펼쳤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분화로드 운동에는 문맹 퇴치, 누가 이제 주된 역할을 담당했을까? 바로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 사건도 알고 있죠? 말모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게 됐는데, 조선어학회가 이제 맞춤법을 통일하고 보급하는데 굉장히 무진장 그 노력을 많이 기울였죠. 30년대는 일제의 억압이 더욱 심해지면서 반체제적 성격의 작가들이 검거되었다. 체제라는 것은 일제를 말하고 거기에 반체제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한 거죠. 한마디로 문학을 통해서. 이로써 현실 비판적인 소설 창작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도시 문명에 대한 모더니즘 소설, 농촌 현실과 농민의 삶을 다룬 소설, 역사 소설, 가족사 소설 등이 창작되었다. 우리 그 교과서에 있는 태평천하라든지 3대가 바로 이 가족사 소설입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에 우리말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말로 된 소설뿐 아니라 시도 거의 발표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말과 글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이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이 없어요. 자, 이 시기 희곡은 유치진 뭐 등등이 중심이 된 극예술연구회. 아까는 극예술협회였죠? 극예술협회요. 네, 지금은 극예술연구회입니다. 사람이 인적 구성이 다르고요. 크게 발전하였다. 자, 수필은 이 시기에 독자적 영역을 확보했다. 해가지고, 유치진의 토막이라든지 소, 그 다음에 함세덕 작가의 동승 같은 희곡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상의 권태, 이상은 아까 시인이었잖아요. 근데 수필도 굉장히 잘 지었어요. 권태를 지었고, 우리 소설을 좀 잠깐 볼까요? 박태원이라는 작가의 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날개, 시문의 상록수, 요게 이제 분화로드 운동을 좀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정한의 사하촌 같은 경우는 그 농민의 삶을 다루고 있고요. 농촌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급진적인 소설이고요. 이거 이제 김정한 사하촌 읽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다음에 이호석의 메밀꽃 필 낭만적인 이 소설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뭐 동이 뭐 왼손잡이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뭐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그런 거죠. 김유정의 동백꽃, 풋풋한 사춘기 남녀의 그 연애담, 현진건의 무영탑, 김동인의 운영궁의 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가족사 소설 3대와 태평천하는 여러분이 제목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251쪽입니다. 251쪽을 잠깐만 다루고 원래 하려고 했던 쉽게 쓰여진 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소설 하나와 시를 하나 원래 다루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소설은 태평천하가 실려 있었죠. 근데 이제 진도와 여러 수업 시수에 쫓기다 보니까 다 다루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감상의 정리 부분만 조금 해서 여러분 귀동냥이라도 하고 가라고 쌤이 여기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태평천하라는 작품은 벌써 제목 자체가 긍정적이죠, 여러분. 태평천하 시절을 보내고 싶잖아요, 다들. 이렇게 긍정적인 제목일 때는 약간 의심해 봐야 됩니다. 태평천하는 일제강점기 상황을 살기 좋은 시절이라고 믿는 윤직원 영감. 이름이 이제 직원이 아니고 요거는 자기가 산 벼슬 이름이에요. 구한말 그 옛 구시대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벼슬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미관 말찍 조그만 벼슬이라도 하려고 자식들을 뭐 양반집에 옛날 양반집에 이제 시집 보낸다거나 뭐 이런 걸 합니다. 이제 부자예요. 동네 부자인데 사실은 이제 남의 집 노비 출신입니다. 윤직원 영감과 당대 사회 모순을 비판한 풍자 소설이다. 뭐 태평천하 풍자 소설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벌써 굉장히 부정적이죠.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 시절로 믿고 있는 일본 순사가 와서 뭐 나라를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당대에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시절과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한 풍자 소설이다. 전체 15장으로 되어 있는 작품. 각 장마다 제목이 붙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서술자는 뭐뭐입니다 식의 경어체 문장을 통해 판소리하는 창자처럼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다. 희화화. 희화는 우스꽝스러운 그림이고, 희화화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무스꽝스러운 그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인공을. 네? 또한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판단이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말로 그 서술자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독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맛깔나고 굉장히 그 재미있고 그 아주 그냥 깔깔깔 웃을 수 있는 마치 그 개그 프로 하나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전체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집안에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주인공 등장인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사람 하나하나 소개한 데만도 이제 한 챕터씩 이제 할애를 해서 24시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부정적인 인물일수록 풍자가 강해지는데 풍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인물은 그 윤직원 영감의 둘째 손자인 윤종학분이다. 이게 이제 경찰에 잡히거든요. 독립운동하다 잡히는 겁니다. 이는 윤종학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것과 함께 이제 같이 다룰 작품이 최만식 소설에서 이제 치숙입니다. 이제 부끄러운 삼촌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여기도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나라고 나오는데 이 나가 친일파입니다, 여러분. 그 나가 부끄러워하는 이제 삼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약간 뭔가 독립운동 같은 거 하다가 이제 거기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독특한 풍자 기법을 사용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평천하와 함께 같이 다뤄야 할 것이 염상섭이라는 작가의 3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에 이르는 3대의 가족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각각 가치관이 다르겠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가치관이 다른데 이들이 갈등하는 겁니다. 예. 일제강점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살아가며 겪는 갈등과 대립을 그린 소설. 가족사 소설의 특징이 잘 드러나죠. 3대는 상당히 이제 문장이 좀 진지하고 재미는 조금 이제 덜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태평천하는 술술 읽히고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소설을 끌어가는 그런 아주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252쪽에 윤동주의 시 쉽게 쓰여진 시로 왔습니다, 여러분. 자, 윤동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생물연대 들여다보면 30세도 채 살기 전에 죽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시인이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 성찰 의식을 담은 작품을 주로 썼다. 서시, 자화상, 별에는 밤 이외에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은 윤동주의 시는 만날 때마다 다 열심히 잘 감상하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는 1942년 작품입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좀 볼까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시이다.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작가의 현실 인식과 자아성찰의 태도를 이해하자. 윤동주 하면 자아성찰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자, 제목을 좀 볼까요? 일단 쉽게 쓰여진 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여러분 표기가 이상한 걸 볼 수 있죠. 원래는 이제 쓰다에서 왔기 때문에 쓰인이라고 써야겠죠. 쉽게 쓰인 시. 만약에 이제 어지다를 쓰고 싶으면 쉽게 쓰여진이 돼야 됩니다. 쉽게 쓰여진 시. 그죠? 어지다가 붙어서 쓰이 어지다가 돼서 쓰이 어지다가 돼서 쓰여진이 돼야 되는데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윤동주의 표기를 존중해서 그대로 이제 제목으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쓰여진 시.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볼까요? 이게 정말 시를 쉽게 썼기 때문에 쉽게 썼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렵게 쓴 걸까요? 예. 세상에 쉽게 쓰여지는 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이고 단어 하나 쓰는데도 굉장히 고민하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윤동주는 자기 스스로를 일제강점기에 지식인으로서 신화 짓는, 신화 창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현실에 뛰어들지 못하고 항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이제 스스로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 고백적으로 쓴 시는 굉장히 쓰기가 어렵지 않았을까요? 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그런 어떤 반성이 들어가는 것은 말로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시의 제목이 사실은 굉장한 진실을 담고 있지 않나. 어느 정도는 반어적이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렵게 쓴 시를 쉽게 썼다고 굳이 겸손하게 얘기했는지 이제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 시는 여러분 전체 보세요. 연이 되게 많죠. 10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 연구분을 좀 할 거고요. 1, 2, 3, 4, 5, 그 다음에 이제 6년까지 있어요. 옆에 이제 7, 8, 9, 10 해가지고 10년까지 있고요. 한번 볼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남의 나라 어디에 가 있습니까? 네, 지금 시적 화자는 일본에 유학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부하러. 자, 일본식의 그 방을 우리는 이제 좁은 일본식의 다다미가 깔린, 다다미는 이제 돗자리 같은 건데요. 우리는 아궁이에서 이제 밑에 방에 불을 떼지만 일본식 방은 그런 아궁이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 돗자리 같은 걸 깔고 다다미를 깔고 그리고 이롤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이제 그 불구덩이 같은 거랄까 할까요? 난로를 한마디로 놓는 거예요. 방에다 난로로 이제 실내 공기를 더 데우는 거죠. 일본이 우리보다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난방 시설이 많이 필요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식 방에 지금 이 사람 하숙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은 언제냐? 밤이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자, 우리 밤, 어둠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어둠이라는 것은 실제 이 시간이 밤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암울한 현실 인식 그리고 화자가 스스로 자기를 이제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자기 성찰할 때 밝고 기쁘지 않잖아요. 어둡고 힘들죠. 그래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시인 누굴 가리켜요? 화자를 가리키죠.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천명 뭐나요? 하늘에 타고난 그 운명, 하늘에서 부여한 운명이죠. 나는 피할 수 없어. 시인이라는 이러한 길을. 이것이 직업이라면 직업이고, 이것이 나의 할 일이라면 할 일인데, 예민한 어떤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시인이란, 나의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기가 스스로 시 쓰는 행위 자체를 이 사람은 되게 겸손하게 시나 쓰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나는 시나 쓰는 사람, 현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면서도 그래도 끈질기게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예, 끈질기 용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보는 거죠. 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받아. 이거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인데요. 물론 이렇게 현실에 안주할 수 있죠. 따박따박 학비 봉투받아 나는 공부나 할 수 있겠지요. 자, 부모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대학 노트를 끼고 나는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 중에서도 늙은 교수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약간은 그 현실에 안주하는 듯한 이런 자신의 그 구태의연한 모습, 어제도 오늘도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일상의 이러한 그 성찰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늙은 교수. 왠지 늙은 교수의 강의는 뭔가 새로운 게 없고 작년과 올해가 내용이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힘이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냐. 바로 이 시적 화자가 느끼는 일상에서의 회의입니다. 회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망, 회의, 환멸. 다른 삶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환멸. 자, 생각해보면. 그래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나의 어린 때 동무들. 나는 이제
다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이거 상실인데요. 이것이 이제 동무가 실제 어릴 때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어릴 때 친구들은 기억 속에 존재하죠.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어린 시절 고향 친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고향 친구뿐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이고 세상을 향해 뭔가 희망적인 것을 꿈꾸던 시간이기도 하고 자기가 품었던 어떤 그 용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용기나 패기는 어디로 가고 자기는 지금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으러 가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나는 무얼 바라? 나는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하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그 어떤 부유물, 알갱이가 물에 떠다니다가 이제 가라앉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가라앉는 것일까? 자, 이거 하강의 이미지. 회적 화자가 지금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떤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자신을 이제 자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는 왜 홀로 이렇게 침전하는 것일까? 자, 이어서 7년입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이 시 전체에서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기가 쓴 시를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자신의 시 쓰는 행위 자체를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시나 쓰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사소한 일에 매여 있다.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성찰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연에서 7년까지는 뭐냐?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5연에서 7년은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해서 보다 부끄러움을 느낀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7년, 8년, 9년, 10년에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8년에 보면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1년에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이어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똑같은 구절이 있었죠. 자, 이렇게 같은 구절이 반복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것은 앞서 있었던 것에 무언가 추가적인 부분이 알파입니다, 여러분. 추가적인 어떤 생각이나 인식 또는 약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곳입니다. 즉 아까 육첩방은 남의 나라 1년에서도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공간적으로 인식했다면 지금 이 8년에서의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것은 아까 인식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그리고 이 시를 쓰고 또 생각하면서 시적 화자 내면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변화가 이 화자에게 일어났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마치 1년의 1행과 2행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이 뒤에 8년 뒤에 보여주는 화자의 현실에 대한 어떤 각오나 생각은 앞서와 조금 다릅니다. 앞서의 내용이 8년 이전의 내용은 자신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과 약간의 그 자의식이 쪼그라들면서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하면서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였다면 자 이제 9년과 10년에서 화자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한 발을 내디딜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9연에서 여러분 이 시에 좀 변화를 주는 핵심어가 하나 나오지요.
자, 기존의 어떤 어둠을 내몰기 위해서 화자가 등불을 밝힙니다. 아마도 새벽, 칠흑 같은 새벽 어느 시간 화자가 스스로 일어나 그 방 안에 불을 킨 것입니다.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 그 상징적으로 상징을 좀 접근해 보자면, 어둠은 아까 일련의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릴 그 밤과 같은 뜻이겠죠. 밤. 암울한 현실, 그리고 화자의 그런 암울한 심리, 그것이고, 그때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화자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 등불을 밝히는 행위에는 화자의 어떤 인식의 변화와 자기 주변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어떠한 화자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난 의지와 그리고 그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마음 안에서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장한 표현을 합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자, 아침이 오죠. 밤이 지나면 언제나 아침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의문을 갖거나 아침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아침은 늘 옵니다. 시간이 가면 아침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시대처럼 올 아침. 그렇다면 이 어둠을 내몰고 뭔가 아침이 온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이고요. 그렇죠? 긍정적 인식이고요. 자, 아침은 어둠과 상반되는 빛을 상징하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아까 긍정적인 인식이라 그랬고, 이것은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화자를 이제 윤동주로 확장시켰을 때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때의 나는 최후의 나입니다. 마치 최후 통첩을 하듯 전쟁에서 이러한 어떤 비장한 나, 최후의 나,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나, 즉 이러한 현실에서 내가 회피할 곳은 없고, 나는 이러한 현실에 뛰어들어 내 내면의 용기를 불어넣어야 되고, 나는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되고, 나는 극복해야 한다 스스로. 자, 이러한 말을 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대중을 향해 크게 외치는 것은 아닐지라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이지만 어떤 행위가 마지막 10년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자, 나는 나에게. 이렇게 나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것 여러분 많이 봤지요? 현실의 나와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이상의 나 사이에 항상 그 괴리가 있죠. 괴리. 그 동떨어진. 우리는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요. 자, 나는 나에게, 난 내가 되고 싶은 나에게. 어떤 나일까요? 아까처럼 침전하고 용기가 없는 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 발 내딛는, 등불을 밝히는 나죠. 자, 그런 나에게. 자, 쉬울까요? 쉽지 않죠. 눈물도 흘렸고, 그리고 나는 위안도 필요합니다. 용기 내 한다고 바로 용기가 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자, 아까는 최후의 나, 지금은 최초의 악수입니다. 핵심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그렇다면 이 최초의 악수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 이 행위는 조금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조국의 광복을 다짐하는 이 구연에 이어서 시적 화자가 10년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있지요. 그래서 눈물과 위안으로 스스로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 악수한다는 것은 화해의 이미지죠. 화해의 의미. 자, 그래서 이는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살아왔던 그런 어떤 자신의 지난 과거의 자아 또는 현실적 자아, 과거의 나, 현실의 나에게 꼿꼿한 양심을 지닌,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은, 그죠?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을 품은, 또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꼿꼿한 양심을 지닌 대쪽 같은 자아, 그 자아가 그 내미는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화해해야 되냐면 이쪽에서 이쪽에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상적인 나가 현실의 나, 안타까운 나, 못생긴 나, 자, 그 나에게 그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화해이고 이때 용기가 필요하죠. 시적화자는 이때 이제 진실로 어떤 반성이 제대로 반성을 한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 시적 화자는 또는 윤동주는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나처럼 이렇게 화해할 수 있다고 반성한 후에 이렇게 화해할 수 있다고 어떤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건네주는 게 아닌가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쉽게 쓰여진 시를 제목부터 해서 윤동주 작가 윤동주 그리고 이렇게 해서 10년까지 한번 시를 알아봤습니다. 자, 교사형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핵심 정리를 통해 쉽게 쓰여진 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갈래. 자, 이 시의 갈래부터 좀 볼까요? 우리가 현대시로 오면서 고전시가에서 이제 현대시로 오면서 대부분의 현대시는 형식이 자유로운 자유시이고 그리고 내용은 서정적인 즉 개인의 감정을 읊은 서정시라고 그랬어요. 그 과거에 우리 뭐 원시 종합 예술이 행해지던 그때에는 개인의 서정이 개인의 서정을 다룬 시가 거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좀 더 현대로 오면서 개인의 감상과 정서를 읊은 서정시가 대부분이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 시의 성격은 자신이 자신에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적인 형태, 고백적인 내용,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하는 반성적인 태도. 그러면서도 또한 그 화자가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인물임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처한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물줄기를 바꾸고자 저항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9년과 10년에서 그러한 것들이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었죠. 자, 뒤에 우리는 이 저항시 중에 주제 측면에서 본다면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함께 다루면서 저항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 계획입니다. 자, 이 시의 제재는 시가 쉽게 쓰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고요. 또 주제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쓰인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 시 보세요. 굉장히 많이 성찰하고 고뇌하며 쓴 시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인이 왜 이렇게 자기가 시를 쉽게 썼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그 자기가 염원하는 것, 어떤 그 독립의 길, 역사를 회피하지 않는 젊은이로서, 식민지 지식인 또 젊은이로서 자기가 어떤 해나가야 할 그 방향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가시밭길과 같은 앞으로 그 자기가 겪어야 하는 어떤 그 두려운 일들에 비해서 이 글자나 끄적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가 쉽게 쓰여졌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일종의 폄하, 일종의 겸손,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제는 자기 성찰을 통한 암울한 현실의 극복 의지이고요. 자, 특징을 좀 봅시다.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아까 그 최초의 악수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시상을 전개했고 상징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 뭐 밤이라든가 어둠, 자 이런 시가 있는가 하면 시어가 있는가 하면 또 등불이라든가 아침이라든가 하는 시어들이 있었죠. 자 이런 시어들의 대립적인 어떤 쌍이 드러나고 자 그것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했다. 또 여기서는 나와 나의 대립도 있죠. 현실의 나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나, 반성과 성찰을 마친 나. 그래서 이 나가 나에게 악수를 내민다고 했어요. 손을 내밀죠. 자,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가 이제 이 시에는 많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둠과 밝음, 자, 이런 이미지, 그리고 뭔가 한편에 짤막한 그 드라마를 본 듯한 내용입니다. 뭐 과거에 어린 때 동무들과 지냈던 일들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밤비가 내리는 그 모습 또는 그 시각적인 모습 또는 그 소리, 밤비 내리는 소리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이 시를 만약에 영상으로 누군가 연출한다면 이 시는 시각적인 부분과 청각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적 그 자극이나 다양한 청각적 자극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를 만약에 영상으로 옮긴다면 연출자는 어둠 가운데서도 더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과 그다음에 약간의 그 등불을 켠 후에 화자의 표정의 변화와 그 빛의 변화, 조명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하고 방 안에서 듣는 어떤 밤비의 소리 그것이 화자의 마음을 굉장히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면서 뭔가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어떤 음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는 이 시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로 활용이 됐고 시의 대상과 그 어떤 상황을 이 화자가 처한 방 안에서 이 사실은 육첩방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거든요. 과거 회상과 그다음에 그런 변화가 그래서 그것들을 구체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적으로 언급이 되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방금 핵심 정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시에는 시어의 대립이 드러납니다. 뭐 밤비라든지 어둠이라든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의 밤비, 어둠의 이미지고 이것은 부정적인 시대 현실과 또 화자의 암울한 심리를 이야기하고요. 이것과 이제 대립적으로는 등불과 아침, 밝음의 이미지이고 이것은 화자가 품은 희망, 또 자신 스스로에 대한 극복 의지,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화자에게는 이제 아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서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한다고 했어요. 원래는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화합으로 이제 시의 내용과 태도가 변해가는데요. 분열과 화합. 분열에 있다가 화합으로 가는 거죠. 현실의 나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무기력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적 자아는 감추어진 내면의 자아였고 그것은 현실을 극복하려는 용기와 의지를 지닌 자아입니다. 그다음 최초의 악수란 뭐냐? 분열된 두 자아가 화해하는 순간이고 자 이때 우리는 시적 화자에게서 비장한 어떤 그 의지와 각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작품에는 화자의 자아 분열이 나타난다. OX O. 자,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 귀로 듣고 OX 하면 더 좋겠어요. 화면 보지 마시고요. 자, 2번. 자, 이 작품에서 화자는 무기력한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OX O. 너무 쉬운가요? 너무 빨리 말했나요? 자, 이 작품에서 밤비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자, 사운드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네, 답은 X입니다. 이것은 화자에게 굉장히 그 갈등이 되는 사색에 잠기게 합니다. 어떤 생각과 회상에 잠기게 하는데 그것이 고요와 평화와 어떤 명상의 분위기로 화자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커다란 갈등의 어떤 씨앗이 되죠. 예, 나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럴 것이다. 내지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역사에 대한 인식, 아 부끄러워, 아 용기가 필요해 하는 자 그런 것들입니다. 단순한 어떤 평화, 고요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4번. 이 작품에서 내적 갈등의 해소를 뜻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갈등의 해소. 그렇죠. 악수. 자, 그다음에 이 작품에서 긍정적 미래를 상징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그것은 그렇죠. 아침입니다. 아침. 네. 254쪽입니다. 여러분 학습 활동을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권하기로는 1, 2, 3번의 문제를 이제 4번 쌤이랑 같이 하고요. 1, 2, 3번 문제를 먼저 한 5분간 답을 달아봅니다. 답 달고 와서
선생님이 해설하는 거하고 같이 맞춰보면 좋겠어요. 자, 교과서 254쪽으로 갑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제 뭐 다 풀었나? 같이 볼까요?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배경을 나타내는 식구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보자.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식구, 그쵸? 1년에 있었던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밤. 그쵸? 공간적 배경, 육첩방은 남의 나라, 남의 나라에 와 있고 육첩방 안에 있습니다.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죠? 좁은 곳에 마치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때 남의 나라를 만약에 윤동주의 상황과 관련시키면, 이제, 일본 어딘가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윤동주, 이거를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요. 화자는 이제 시적 상황입니다. 화자는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대학생인데, 육첩방으로 짐작할 때 일본에 유학 중이다. 방이 다다미가 깔려 있는 거를 우리가 일본식 방, 그래서 그 크기는 뭐 6첩방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비가 내리는 밤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밤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 이 작품의 강연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랬어요. 시가 조금 길고 그 1년에서 10년으로 가면서 어떤 정서의 변화가 보이니까 이런 2번과 같은 문제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 예전에 1학년 때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배울 때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1년에서 4연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며 환멸을 느낌 또는 회의감을 느낌. 환멸. 자, 두 번째 부분은 5연에서 7년입니다. 7년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했죠. 자,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화자입니다. 여기서 시가 만약 끝났다면 그냥 부끄러움 그 자체로 끝났고 이 시는 큰 의미가 없었을 텐데 바로 8, 9, 10년에서 보여주는 화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죠. 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짐. 자, 그것은 등불을 밝혀라는 구절에서 나타났고 그것의 완성은 최초의 악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극복 의지는 등불을 밝히는 데서 시작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악수를 내미는 것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선생님이 3번 문제를 좀 잘 풀기 위해서 화면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가로를 좀 펼쳐놓고 우리 공부를 좀 해볼까요? 자, 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식구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제 탄압이 이제 볼까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답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중원부원 했어요. 자,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작품은 1942년에 창작되었다. 일제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걸 다 적을 필요 없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그냥 좀 읽어줄게요.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대륙으로의 침략을 시작하였고 자신들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하고 여기 이제 군수 물자를 막 쌓아두고 여기서 속속 뽑아갔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쇠붙이와 모든 먹을거리를 다 징수해 갔어요. 또한 한국 신민화, 신사참배 및 일본식 성명 강요 등 일본 문화,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중국 상하이나 만주 등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단체들의 항일 무장투쟁이 전개되었고 윤봉길이산 1932년 중국 상하이의 홍코우 공원에서 열린 민족 천황의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식장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인 대장을 죽인 뒤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오사카에서 순국하였다. 또 이봉창 의사 1932년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쏠다 던졌으나 실패 검거되어 순국하였다. 사실 이것은 이제 문학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가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지금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그 아주 중요한 시를 배우고 있고 윤동주는 이런 독립운동의 흐름 속에서 자기도 투신해야 한다, 자기도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윤봉길, 이봉창 못지않은 이들은 이제 행동으로 이제 열사로 이제 했고 우리 윤동주 시인도
글로 남기고 또 실제로 어떤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고 이러한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문학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감상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이제 문제 2번인데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과 부끄러운 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뭐냐? 일제 탄압이 이렇게 밑에처럼 심해지고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보세요. 현실의 치열함을 담지 못하는 고작 시를 쓰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 고뇌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고뇌는 어디서 비롯되냐? 바로 역사적인 어떤 상황과 흐름을 목격하고 지켜보려는 이런 화자의 눈물겨운 용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이란 자, 시를 쓰는 일을 시대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 쓰는 일은 어떤 현실에 어떠한 것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죠. 윤동주를 통해 그때 젊은 지식인들이 어떤 고뇌를 했고 어떤 방황을 했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이러한 윤동주의 시를 읽은 당대의 젊은이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적 화자는 스스로 자신을 현실 문제 해결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젊은이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 255쪽으로 좀 봅시다. 여기에 작품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저항시 가운데 또 하나인 육사의 광야입니다. 옆에 참고 자료를 좀 보면요. 이 작품은 광야의 모습을 넓은 어떤 그 대지, 땅, 그 태초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하며 일제 강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자, 시와 주는 분위기나 서술어의 종결어미 등을 통해 화자의 어조를 파악해 본다. 그러니까 동주의 시와 육사의 시는 주로 이제 많이 비교 대조되는데 이때 어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작품에서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식구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현실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짐작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여기 시 먼저 좀 볼게요.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어조와 태도를 비교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도 역시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1, 2, 3, 4, 5연 나눠볼 거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시가 3개 부분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거를 이제 가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년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자, 우리 태초에 까마득한 날에 알 수 없을 때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이 처음 열리고 닭 우는 소리 들렸으냐. 닭 우는 소리는 뭐냐? 바로 어떤 생명의 어떤 인기척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기척. 새벽이 올 때, 아침이 올 때 우리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잖아요. 자, 그러한 어떤 생명의 태동이고, 자, 이것은 일종의 이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수사법 대유법입니다. 자, 1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광야의 원시성,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의 그곳입니다.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여러분 보세요. 이거 산맥이 뭐 휘달린다. 그래서 뭐 수사법, 의인법.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자주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요. 네.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왜냐? 광야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광야에 발을 디딘다거나 어떤 그런 아무나 삶의 터전으로 삼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지 위에서 산맥이 형성되고 물길이 생성되는 과정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했죠. 자, 광야는 어떤 곳이다? 광야는 신성한 곳이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끊임없는 광음을, 끊임없는 시간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지고, 시간 속에 계절이 흐르면서
시각적으로 표현했고요. 계절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비로소 큰 강물, 이 한반도에 커다란 어떤 문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민족사가 시작됐네요. 굉장히 그 웅온한 어떤 커다란 스케일이 보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 이제 물길을 텄고요. 자, 그러면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현재 아까 까마득한 날에 광야에서 뭔가 이제 역사의 어떤 인기척이 있었다면 지금은 자, 눈 내리고 자, 눈 여러분 겨울입니다. 겨울은 춥고 모든 것이 얼어 있지요. 자, 이 눈이 그렇다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 뒤에는 봄이 오잖아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겨울에. 겨울에 우리는 이미 봄에 필 그 매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냥 겨울은 아니니까요. 자,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앗을 뿌린다. 자, 보잘것 없지만 마치 그 쉽게 쓰여진 시에서 화자가 밤이 다 가고 나면 아침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지금 이 시의 화자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비록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언젠가 크게 태동할 노래의 씨앗을 뿌립니다. 자,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저항과 투쟁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화자의 어떤 현실 극복 의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고 뒤에 자, 이것은 미래입니다. 그 미래의 어느 날 이 천고라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라 어림잡을 수 없는 그 어느 때에 이 한반도에는 일종의 선구자라고 할까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초월적 존재가 있어요. 화자도 이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모두 광야에 모두가 이 초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초인이 있어 바로 그 선구자가 뭐다? 광복을 실현할 것이다.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우리 이 광야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죠. 자,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미래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반드시 봄이 올 것이라. 그래서 내가 뿌려놓은 씨가 자라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시의 시간적 흐름 뭐냐?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의 흐름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마득한 날과 지금과 천고의 뒤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이 시에서 이제 비교를 좀 해볼까요? 광야의 화자의 오조는 상당히 의지가 가득 차 있고 굉장히 커다란 목소리로 뭔가 노래하는 것 같고요. 쉽게 쓰여진 시는 아까 고백적이라고 했잖아요. 조용히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운드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이쪽이 훨씬 작겠죠, 여러분. 자,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쉽게 쓰여진 시는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 속에서 자아 성찰과 반성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꼈고 현실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서는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려는 강한 의지를 굉장히 부각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쌤과 함께 256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상의 정리 부분인데요. 봅시다. 쉽게 쓰여진 시는 가로로 또 한번 볼까요? 쉽게 쓰여진 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한 시인의 생활 모습과 고민이 고백적으로 드러나 있는 시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으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잠깐 멈칫했는데요. 자아 성찰을 통해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자세와 마침내 오게 될 광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큰 소리로 읊조리지 않아서 그렇지 작은 소리나마 마침내 그 광복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어둠 속에서 이렇게 더듬더듬해 나가면서 반드시 빛이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신념과 이러한 의지는 여러분 오늘에 사는 우리한테 굉장히 교훈을 주고 귀감이 됩니다. 자, 이 작품에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육첩방, 남의 나라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시쓰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반성적 자아가 제시가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자아가 제시가 되고요. 또한 등불, 어둠, 아침 같은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시어가 좀 많이 쓰였고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이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식 창고 볼까요? 윤동주 시에 표현된 부끄러움. 윤동주 시에는 이 부끄러움과 성찰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데요. 윤동주 시에는 부끄럼과 관련한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여기에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지식인 청년의 끝없는 참회와 성찰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윤동주는 실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죠. 윤동주는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움이라는 어떤 단어로 나타내었고, 때로는 스스로를 욕되다 그러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주 맑은 양심을 지녔기 때문인데, 윤동주 씨의 이러한 정서는 스스로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과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반성,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연민의식에서 비롯되어 미래의 삶을 규정하게 됩니다. 즉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그 방향을 제공하고 그 방향대로 굳건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윤동주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규율, 어떤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자, 이는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원적인 힘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 선생님 굉장히 이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보시고요. 윤동주 시에서는 이제 쉽게 쓰여진 시 이쯤에서 공부를 마쳐볼까 합니다.